네, 현대 비평론 지금 세 번째 단원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부 제3장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학이라는 단원이고요. 교재 68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야콥슨의 은유 환유 그리고 락강의 은유 환유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주로 밝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콥슨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은유 환유로 해석하고 락강도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은유 환유로 해석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우리가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 개념은 역시 은유와 환유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야콥슨과 락강이 어떻게 만나고 서로 엇갈리는가, 그리고 이 은유 환유 개념을 중심으로 정신분석도 이 수사학, 즉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언어 행위의 행위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죠. 수사학은 의식적 차원에서 인간의 언어 행위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소시러의 이론을 기본 토대로 야콥슨이 인간의 언어 행위가 의식적 차원에서 어떻게 두 가지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소시러의 계열체 속에서 선택이 일어나죠. 그것을 은유라고 설명을 했고, 통합관계 속에서 배열이 일어납니다. 그 배열을 환유라고 야콥슨이 설명을 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의미 부여한다면 역시 수사학인데, 은유 환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수사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정신 구조 속에서는 의식적 차원의 언어 행위, 그 원리를 야콥슨이 소시러의 이론을 이어받아서 재해석하면서 은유와 환유로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죠. 락강은 프로이트의 꿈 이론의 핵심 두 가지 원리죠.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꿈 작업에서 두 가지는 바로 압축과 전위, 전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전치라고도 번역하는데, 압축 대신에 응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통일해서 압축과 전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프로이트가 꿈 이론은 바로 무의식 이론이죠. 무의식이 정상으로 변형되면서 나타날 때의 그 규칙이 있다. 그것이 꿈 이론인데, 그것을 역시 압축은 은유고 전위는 환유다라고 락강이 재해석을 하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인간 정신 구조 속에서 무의식의 질서, 무의식의 법칙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락강은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묘한 얘기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차원을 상당히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를 통해서 개척되었을 때 인간의 정신 구조 속에서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의
영역이 있고 그 무의식 세계가 오히려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이제 정신분석학의 기본 생각을 우리도 상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를 대표하는 바로 우리가 삼각형을 여러 번 그리고 생각해 봤죠. A 지점에 있는 근대 철학의 핵심은 이성 주체 진리입니다. 주체 철학이죠. 이성을 가진 주체가 역사의 주인이 된다. 세계의 주인이다. 그래서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철학의 핵심 원리이고, 이것은 확장하면 서구 철학 전체의 주류를 이루은 전통 철학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이트가 개척한 이 정신분석학이 바로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발견함으로 해서 그 무의식 세계는 이 의식 세계하고는 다른 영역이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철학 혹은 인간 지식 체계에 큰 변혁을 이루었는데, 락강이 지금 야콥슨이 소시르를 재해석하고 프로이트를 재해석한 것과 유사하게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은유와 한유라고 재해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 락강이 얘기했던 바로 그 말, 무의식도, 즉 다른 말로 하면 꿈도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그 말이 성립하는 거죠. 수사학의 핵심 개념 은유, 한유가 프로이트 꿈 이론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무의식도 언어의 질서와 마찬가지로 구조화되어 있다. 즉 꿈도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어 질서처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언어가 인간의 정신 구조뿐만 아니라 무의식 구조까지 지배하는 어떤 질서다라는 것을 락강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러나 락강의 이론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락강의 초기 이론이고, 락강은 이제 초기에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 즉 소시르, 야콥슨 같은 그런 구조주의 언어학의 토대를 둔 이론을 전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초기가 아니라 이제 중기쯤에 이것이 바로 상징계 이론입니다. 상징계는 언어의 질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상상계가 있습니다. 상상계는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주로 누구와 만나죠?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 설명을 조금 하고 진도를 나갈까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소위 말하는 삼각형입니다. 이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죠? 렉스를 설명할 수 있는 이 기본 삼각형인데,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개념에 락강이 재해석한 것을 겹쳐서 같이 한번 이 락강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다시 교재로 돌아가 봅시다. 프로이트도 락강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관계는 어머니하고의 관계다 이렇게 했고, 이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뜻에서 이자 관계다, 두 사람만의 관계다라는 뜻이죠. 이때 아이는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락강의
이 재해석을 가미시켜서 내가 프로이트와 락강을 같이 결합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원초적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서는 모든 욕망이 100% 충족되는 만족스러운 관계. 물론 이건 무의식 속에서의 질서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이가 사실 어머니하고의 이자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게 락강이 설명하고 있는 거울 단계란 건데요.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아직 완전한 자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아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걸 오인이라고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착각하면서 이미지로 자기 자신을 자아가 있구나, 내가 있구나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게 거울을 보면서 발견하는 자아입니다. 이때 착각과 오인에 의해서 이 아이는 완전한 자아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거울은 실제 거울일 수도 있지만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아직 자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주체, 즉 자아인데 스스로 완전한 자아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거울에 비친 반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거울은 어머니의 시선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도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참 장하다, 기특하다라고 웃음을 보여주거나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하는 그 반작용이 바로 이 오인을 낳는 것이죠. 자, 이 관계 속에서 이 아이는 실제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엇갈립니다. 벗어납니다. 진짜 자기가 아니라 오인된 자아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락강의 설명입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요? 소외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소외라는 말은 사회학에서도 많이 쓰고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쓰고, 그죠?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소외된다. 왕따 당할 때도 소외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소외는 다양한 그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나 락강이 사용하는 소외는 진짜 자기로부터, 레알 자기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분열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사실은 프로이트가 이런 의미로 거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쓰는 용어에는 약간 생물학적인 용어가, 실제 프로이트는 의사이고 정신분석학을 이제 개척하는 단계에서 정신분석학이 생물학주의의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거세라고 표현했을 때 그 속뜻은 이런 뜻이, 락강이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소외. 근데 이때 소외는 더 큰, 이건 이제 1차 소외입니다. 자기로부터, 그죠? 스스로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원래 자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자기를 찾으려는 이제 욕망이 이때부터 뭐예요? 갈증, 갈망 이런 게 생기겠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거울 단계에서 자아가 형성될 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경험이죠. 물론 이것도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 세계에서 소외가 1차로 일어납니다. 이때 이 관계를 상상계라고 합니다. 이 상상계는 이미지의 세계죠. 자, 거울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미지하고, 그죠? 상상계, 이게 다 같은 연결이 됩니다. 어머니하고의 이자 관계 속에서 뭐예요?
거울 단계라는 이 단계 속에서는 아이가 상상계에 속하는 뭐라고 할까요? 정신세계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데 이때 이미지로 자기를 보는 거죠. 실제 자기가 아니라 이미지로 자기를 보고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도 다 어떤 이미지의 세계로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상상계의 세계입니다. 락강은 이 상상계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중기 이론을 가면 이 이론에 자, 이것은 난 지금 설명을 프로이트의 인간 정신구조 설명하고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락강의 설명을 지금 종합해서 같이 두 개를 겹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개입합니다. 이 이자관계에. 아버지는 바로 언어의 질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제 상징계라고 하는 거죠. 이 언어는 상징계를 대표하는데 바로 사회적 질서입니다. 이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혹은 더 사회적 질서 속에 내가 편입되어서 주체로서 활동하려면 언어를 받아들여야 되죠. 모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는 나중에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하지만 모국어를 내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구사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의식 세계에서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언어 이전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지의 세계예요. 이거는 언어의 세계입니다. 물론 언어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제도,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다 이 상징계의 시스템 속에서 다 뭡니까? 적응해서 살아가고, 거기에 자기 몸과 마음, 몸과 정신을 맞추어서 살아가잖아요. 완전히 무인도에 동떨어져서 자기 나름의 혼자 늑대 소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상징계 그 사람은 말도 필요 없죠. 상징계가 그 사람의 정신에 개입이 안 된 것입니다. 늑대 소년은.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상상계에 속해 있던 이 주체가 이 상징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을 이자관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나마 1차 소외가 있긴 하지만, 거세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하고의 이자관계가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 아이의 욕망이 100% 만족되는 관계에서 세계 속에서 그게 상상계의 세계입니다. 이 상징계가 개입되는 순간 이것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받아들이면 이게 깨지는 아픔을,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훼손이 되어서 뭡니까? 이제 항상 이 절대적인 만족은 이 아이에게는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상징계가 개입되는 순간.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은 이 언어가 개입되는 순간 이 언어를 통한 간접적인 욕망의 만족만 가능하고 아까 실제라 그랬죠. 이 실제를 직접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어와 상징계의 질서를 통해서만 이제 아이는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계가 개입되는 순간 주체가 형성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하고요. 이 주체가 형성된다는 것은 한 번에 더 소외를 겪는 것입니다. 실제로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실제라는 세계로부터 또 한 번의 소외를 경험하는데 이게 바로 2차 소외입니다. 자, 1차 소외가 한 번 있었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러나 아버지를
받아들이면서 2차 소외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이 한 아이에게 생겼을 때 사실은 그것이 착각이고 1차 소외가 발생했다면 주체가 성립하는 순간 또 한 번의 소외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트와 락강이 설명하는 인간의 정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자아가 형성되지 않거나 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내가 아까 늑대 소년을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자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열증, 정신적 증상들 있죠. 내가 얘기했던 신경증,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도착증.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신경증, 도착증, 그 다음에 분열증. 이렇게 강도가 강해지는 이 정신적 어떤 차원은 프로이트 락강을 어떻게 설명하나 하면요. 이 소외가 발생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증 혹은 분열증 단계, 자폐증 단계의 이 주체는 이 상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언어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무의식이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상과도 이것이 관련이 있고 이 무의식의 정신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1차 소외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자아가 형성되고 2차 소외에 의해서 주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공부하고 있고 강의하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이 사람들은 1차 소외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됐고 2차 소외를 통해서 주체가 이미 형성된 단계입니다. 자, 내가 핵심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나 하면 락강은 초기 이론에서 바로 이 상상계 이론을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이 자아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계속했고 두 번째는 상징계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때 상징계 이론이 바로 누구의 이론과 만나는 걸까요?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 그리고 야콥슨의 언유 환유 이론과 만나는 그 시기가 됩니다. 자, 아까도 이 시기에 그러니까 락강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의식도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바로 뭐예요? 이 언어의 질서가 인간에게 얼마나 그죠? 이 주체를 형성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느냐. 그러나 이 주체는 이미 2차 소외까지 경험한 그래서 실제 자기를 뭐예요? 회복하려는 다시 자기를 실제 자기를 찾으려는 그런 욕망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삭트겠죠. 왜? 두 번이나 멀어졌으니까. 다시 내가 그게 가고 싶겠죠. 원래 자기 자신으로에게. 그 원래 있던 곳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두 번이나 썼어요. 실제로부터 멀어졌다고. 그래서 락강은 초기에 이 상상계 이론을 전개하고 중기에 상징계 이론을 전개하고 후기에 무슨 이론을 전개할까요? 금방 떠오르죠? 실제 이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락강의 그래서 핵심적인 세 가지 개념은 상상계, 상징계, 실제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는 왜 개자를 안 붙일까요? 개자는 세계라는 뜻인데 그건 일종의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런 공간을 가진 게 아니고 좀 복잡합니다. 상상계도 아니고 상징계도 아닌 게 실제입니다. 실제는 포지티브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고 네거티브하게 즉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상상계도 아니고 상징계도 아닌 것, 즉 이미지로도 포착이 안 되고 언어로도 포착이 안 되는 그 어떤 정신세계,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정신세계,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두 번이나 멀어진 세계, 다시 그걸 인간은 욕망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세계, 그것이 실제입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구조를 통해서 락강이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지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이제 야콥스는 여기 지난 시간에 설명했거든요. 전위, 압축 이것을 인접성의 바탕을 뒀고, 그 다음에 동일시와 상징주의라는 것을 유사성의 바탕을 뒀다고 다시 이제 재해석을 했는데, 프로이트의 어떤 개념을 이 야콥슨이 이렇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전위를 환유적으로 봤고요. 전위를 환유로 봤고, 압축을 제유로 봤어요.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압축을 제유로 봤다면 언유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압축을 제유로 봤어요. 자, 비교를 해보면 락강은 프로이트의 압축을 언유로 보거든요. 근데 압축을 제유로 봤어요. 제유로 봤다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콥슨이, 자, 이것만 놓고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야콥슨이 프로이트가 꿈 이론에서 압축이라고 하는 것을 제유로 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를 부분으로 꿈이 나타났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는 여러 전체가 있는데 꿈에서는 그 중에 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에게 죽음이 아니면 빵을 다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다오 할 때 그 빵은 음식을 대표하는 것이고 제유죠. 여러 음식들이 있잖아요. 빵도 있고 스프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뭐 야채도 있고, 그렇게 해야 이제 식사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하는 것은 빵이라는 거죠. 빵이라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유라고 그러잖아요. 꿈이 그렇게, 압축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유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그 프로이트가 뭐라고 했길래 야콥슨은 이렇게 지금 재해석을 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동일시는 무엇이고 상징주의는 뭘까? 그걸 언유로 봤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전위를 환유로 봤고, 압축을 제유로 봤고, 동일시와 상징주의를 언유라고 봤어요. 야콥슨의 해석입니다. 자, 이제 초점을 제유에 맞춰봅니다. 야콥슨이 언유, 환유, 그리고 제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은 걸 설명하는데, 야콥슨이 실제로 이 논문에다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사실주의 작가의 제유적 경향. 사실주의 작가, 소설가가 뭐 예를 들면 사실주의 소설가 누가 있을까요? 톨스토이, 뭐 도스토옙스키, 뭐 예를 들면 러시아에. 자, 여기 톨스토이가 나오네요. 얘가 나옵니다. 전쟁과 평화에서 여성 등장인물들의 윗입술의 머릿결이나 벌거벗은 어깨와 같은 표현, 이걸 이제 제유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야콥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는 제유를 많이 활용하고, 시는 이렇게 언유, 환유, 제유라는 이것을 장르 개념에, 사실주의 소설은 주로 제유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피스 등장 이후의 영화 예술은 제유적인 클로즈업. 자, 제유적 클로즈업 이해가 됩니까? 영화를 찍을 때 카메라가 어떤 등장인물의 전체적인 특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클로즈업을 해서 입술만 딱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그 여성 인물의 특성을 입술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하는 거죠. 붉은 입술 혹은 두툼한 입술, 뭐 여러 가지 입술의 특성을 가지고 그 인물 전체의 캐릭터를, 그죠?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건 제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영화든 소설이든, 또 소설 중에서도 사실주의 소설이냐, 뭐 심리주의 소설이냐, 모더니즘 소설이냐, 리얼리즘 소설이냐에 따라서 이 언유가 강한지 제유가 강한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야콥슨이 지금 제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휴는 부분으로 전체의 특성을 표현하는 수사법인데 야콥스는 전체적으로 제휴를 환유의 영역 속에 포함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이론가에 따라서 제휴를 독립시키는 경우도 있고 제휴를 환유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콥슨도 포함시키는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언유와 환유로 설명하는 거죠. 제휴는 환유 속에 들어있다. 환유의, 그죠? 한 부분이 제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제휴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를 조금 꼼꼼히 살펴봅시다. 과연 프로이트가 어떤 책? 꿈의 해석이라는 책과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강의라는 책입니다. 정신분석 강의는 말 그대로 실제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프로이트 전집에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에 이제 프로이트가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러 왔겠죠. 그러니까 좀 더 꿈의 해석에서 자기가 제시했던 그 이론을 조금 더 정리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강의식으로 한 것을 이 전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해석과 정신분석 강의에 이 꿈 이론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내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바로 이 책입니다. 꿈의 해석. 1900년에 이 책이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에, 120년 전에, 121년 전이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 뭐 20세기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책이죠. 꿈 해석의 전통적 방법은 상징적 꿈 해석이다. 암호 해독법이다. 이건 굉장히 우리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 책을 안 읽어도 꿈을 꾸고 나면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왜? 꿈의 속성이 상징적 표현이 기본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징적 꿈 해석. 암호 해독법.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 같다. 암호나 상징이나 사실은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나서 꿈 작업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압축과 전이입니다. 압축과 전이. 그 다음에 보세요. 묘사 가능성, 상징에 대한 의한 묘사. 여기도 상징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꿈 해석, 그 다음에 상징에 의한 묘사. 상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실제로 꿈에 나타난 상징을 여성 혹은 남성, 이런 어떤 특히 여성의 성기, 남성의 성기, 이런 식으로 이 성욕과 관련해서 해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범성욕주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리비도, 인간의 무의식의 에너지, 무의식을 작동시키는 에너지, 그리고 무의식이 정상으로 발현되는, 저 꿈으로 나타나는 그 에너지의 원천은 리비도다 라고 했을 때 그 리비도에도 성적 욕망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죠. 아무튼 상징이란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될까요? 야콥슨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해석할 때 상징주의, 그죠? 상징주의란 말을 썼어요. 상징주의와 동일시. 과연 야콥슨이 뭘 가지고 상징주의라고 했을까 할 때 프로이트는 상징주의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의란 말이 붙어서 상징주의 그러면 우리가 문해사조에서 말하는 상징주의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 상징주의, 야콥슨이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상징을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주의, 그죠? 이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프로이트가 꿈 이론에서 말했던 이런 요소, 상징적 꿈 해석, 상징에 의한 표현, 이런 전반적인 꿈 이론의 특성을 상징주의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상징주의란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동일시가 뭐냐? 왜 지금 이걸 따져보고 있나 하면요. 야콥슨이 프로이트가 말한 상징주의와 동일시를 뭐라고 했다고요? 유사성에 바탕을 뒀다. 유사성을 바탕을 뒀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정신분석 강의 17년 후에, 그죠? 1917년에 이 강의를, 강의는 뭐 그 전에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책이 나온 거, 강의록이겠죠? 강의를 한글 정리해서 17년에 나왔으니까 17년 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왜냐면 17년 동안 조금 더 자기 생각을 정리했겠죠. 이 책을 꿈을 해석을 쓰고 나서.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1915년에서 17년 사이에 두 차례의 강의를 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 강의가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꿈 작업의 4가지를 설명합니다. 압축 전이는 물론 들어있고요. 조형적 변환, 2차 가공. 자, 4가지 중에 아직 우리가 압축 전이 말고 이 2가지도 약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형적 변환이 뭔가 하면요. 꿈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즉 형체도 없고 감각적으로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무의식이니까요. 그게 X라고 우리가 말하죠. X가 꿈이 됐다는 것은 Y가 됐다는 겁니다. Y가 될 때 변환이 일어나는데 조형적으로 변환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형체를 가진 것으로, 즉 영상으로, 이미지로 마치 영화처럼 혹은 연극처럼, 연극 무대처럼, 영화의 장면처럼 변환되어서 나타난다. 무엇이? X가. X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존재하긴 하지만 비가시적인 거죠. 무의식이 존재하니까 Y로 변환될 때 조형적으로 변환한다. 쉽게 얘기하면 영상적으로 만들어진다. 영화처럼 만들어진다. 두 번째, 2차 가공. 2차 가공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서사로 변환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식으로 변환된다. 이야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서사는 인물, 사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도 인물, 사건, 배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럼 역시 압축과 전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이트가 압축과 전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봅시다. 압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꿈 사고에 여러 번 나타나는 요소들을 선택하여 새로운 통합체를 형성하거나 이랬어요. 자, 여러 번 나타나는 요소들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선택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 프로이트가 말한 선택, 뭐가 금방 떠오릅니까? 소시르의 계열체 속에서 선택이 일어나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등가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이 일어나죠. 그죠? 언어의 질서하고 비슷합니다. 프로이트가 소시르를 영향을 받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락강이 그걸 프로이트 이론을 재해석할 때 소시르의 영향을 받은 거죠. 락강이. 자, 여러 번 나타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A, B, C 뭐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통합체를 형성한다 그랬으니까 A, B, C가 나타났는데 A, B, C가 이제 X에 있는데 Y에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D가 나타났어요. D가 그런데 A, B, C를 다 통합하는 D가 나타난 거죠. 새로운 통합체니까요. 그죠? 새로운 통합체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을 가진 여러 잠재 요소가 하나의 단일 요소로 용해되어 형성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압축이거든요. 자, 그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야콥슨이 프로이트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야콥슨이 이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제휴라고 해석했잖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이게 제휴인가요? 제휴는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빵으로 식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칼로 무기 체계를 전체 설명하고 총으로 혹은 대표로 전쟁 무기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새로운 통합체가 생기는 경우를 야콥스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제휴인데 이게 제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A, B, C가 D로 통합돼서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제휴가 아니죠. 제휴는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야콥슨이 약간 정확하게 재해석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전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프로이트가. 이건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프로이트의 책 2권을 꿈의 해석과 정신분석 강의를 내가 여기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전의는 꿈 사고의 여러 요소 중 어느 하나만이 부당하게 확대되었어요. 어느 하나가 확대됐어.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 C가 등장한 거야. 그 다음에 봅시다. 잠재적 요소가 고유의 구성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없는 것 혹은 암시에 의해서.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의식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관계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의 질서에서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는 알 수 없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어떤 질서가 있다. 즉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보면 이게 뭔 관계지? 왜 갑자기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꿈이 이동했지? 이 A라는 인물에서 왜 B라는 인물로 왜 갑자기 이동했지? 뭐 이런 거죠. 사건도. 그러나 그 안에는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암시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연상 효과에 의해서 대체가 됩니다. 조형적 변화는 여기 나오죠. 시각적 속성으로 나타나고 2차 가공은 뭐예요?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처럼, 그죠?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만든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5번째인데 전도.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꿈은 거꾸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뒤집혀 있다. 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반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5가지 법칙을 갖고 있는 꿈을 우리가 Y에서 X를 다시 찾아내는 게 꿈의 해석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해몽이잖아요. 해몽을 한다는 것은 Y에서 다시 X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압축, 대표적으로 압축, 전이, 전도, 2차적 변형, 그죠? 영상적 전환, 뭐 이런 조형적 변환, 이런 것을 다 규칙을 알면 Y로부터 X를 다시 찾을 수 있겠죠. 그걸 연구한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어떻게 해서 X가 Y가 됐는지. X가 X가 되면 너무 쉽겠죠. 꿈에 X가 그대로 나타나면 그게 X가 Y가 되지 않고 X가 되는 거죠. 꿈이 내 무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면 너무 쉬운 거죠. 아, 내 무의식이 있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변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왜곡이 일어났냐? 프로이트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억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는 겁니다. 무의식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발현되는 거, 그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납니다. 근데 무엇이 억압을 할까요? 무엇이 억압을 해서 무의식이 변형되고 왜곡될까요? 그래서 X가 Y로 변환이 될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의식이 억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구도는 우리 학생들 잘 알죠? 이걸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잠깐만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설명을 잠깐만 하고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이론의 가장 기본인데요. 인간의 정신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도식적으로 프로이트가 설명하죠. 초기 이론에서는 이게 도식 1입니다. 1차 도식입니다. 1차 도식. 이 너무 다들 아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의
아래에 무의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단지 두 가지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가 더 설명을 합니다. 전의식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이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전의식이라는 걸 하나 더 설명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의식은. 전의식은 내가 지금 자각하거나 의식하지 못하지만 기억을 되살리면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오늘 집에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왔는데 안경 쓰는 걸 잊어버리고 왔어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연구실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안경을 안 쓰고 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의식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무의식이라 하기보다는 전의식입니다. 내가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 내가 안경을 오늘 빠뜨리고 안 쓰고 나왔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게 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전의식은 무의식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의식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의식과 무의식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프로이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프로이트가 이걸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2차 도식을 만들어내죠. 인간 정신 구조 2차 도식. 이것도 우리 학생들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이게 이드. 이게 에고. 슈퍼 에고. 이걸 초자라고 번역합니다. 요건 자하고요. 요건 번역을 잘 안 해요. 그냥 이드라고 그냥 그럽니다. 번역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드란 말 자체가 영어로는 it입니다.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것. 뭐라고 명칭을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이라고 붙인 거죠. 그것이 다들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러나 이게 바로 자아죠. 이게 초자하고요. 이건 이드입니다. 이제 락강이 아까 얘기했던 상상계, 상징계, 실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도식을 만듭니다. 프로이트의 제자니까, 그죠? 이런 도식을 자기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로메오 매듭의 동그라미 3개의 도식입니다. 초기에 상상계 이론, 중기의 상징계 이론, 후기의 실제 이론, 그죠? 여기까지 평생을 거쳐서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재해석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락강인데 이 도식을 언제쯤 만들어냈을까요? 후기에. 왜냐하면 상징계와 자기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가 어떤 모양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즉 도식을 그려내려면 후기까지 와야 이제 이걸 그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그려냅니다. 프로이트가 그린 이 1차 도식, 2차 도식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조금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단면을, 그죠? 좀 평면적으로 그려냈죠. 이거는 그런데 입체적으로 그려냈어요. 이 세 가지 인간의 정신 구조가 이렇게 얽혀 있다. 요거는 그냥 동그라미 3개를 얹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얹어 놓으면 요거 하나를 집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겠죠. 이걸 이제 보로메오 매듭이라고 부릅니다. 매듭하는
사람들 있죠? 매듭, 취미로도 매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제 실용적으로도 매듭을 하는데 매듭의 일종입니다. 요게 한쪽은 밑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올라오고 밑으로 들어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여기도 밑으로 이렇게 얽혀 설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얹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동그라미 하나를 들으면 세 개가 다 엮여 가지고 하나의 그죠?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세 개의 동그라미가. 이게 보로메오 매듭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정신 구조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보로메오 매듭처럼 엮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구조, 1차 도식, 2차 도식, 락강의 정신구조, 도식.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야콥슨이 프로이트를 재해석한 것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동일시와 상징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째, 상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꿈 작업의 네 가지 기능과 별개로 프로이트가 꿈 해석의 전통적 방법으로 본 상징적 꿈 해석, 묘사 가능성으로 고려한 상징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개념에서 꿈은 상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상징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의 상징주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즉 상징 체계다, 상징의 질서다, 상징 관계 혹은 상징 질서 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상징주의라는 표현을 어디도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야콥슨이 동일시 상징주의 했을 때 상징주의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징의 예로 뭐 여기 나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뭐 프로이트 꿈 이론의 가장 기본 항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여러 가지 상징들을 예를 듭니다. 이 상징의 예로 인간 육체, 당연히 꿈에 이런 게 나오겠죠. 특정한 신체 기관도 많이 나오겠죠. 부모, 자식, 형제, 출생, 죽음, 나체, 집 등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과 정신분석 강의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징은 꿈 검열 작용 말고도 꿈 왜곡을 일으켜. 자, 아까 검열이란 말을 내가 사용했죠. 검열, 그 다음에 왜곡. 이것도 변수가 됩니다. 상징도 변수가 돼요. 상징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을 통해서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Y는 상징적으로 표현됐잖아요. 우리가 Y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X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상징의 특징은 뭔가요? 원관념을 정확하게 하나로만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 상징의 특성입니다. 이해되죠? 우리가 문학도 그래서 상징을 많이 구사하잖아요.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그러면 그 상징의 원뜻이 뭐냐? 원관념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검열과 왜곡의 결과 상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 뭐예요? 완전한 꿈의 해석, 절대적인 꿈의 해석, 정확한 정답, 이걸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상징의 특성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그래서 꿈을 엄청나게 연구했겠죠? 연구했는데 꿈이나 무의식에는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석하려고 해도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거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나타난 상징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요.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정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그걸 꿈의 배꼽이라고 말합니다. 꿈에는 배꼽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지점이 있다. 그걸 꿈의 배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프로이트도 상당히 문학적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배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잘 음미해 보기 바랍니다. 왜 배꼽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수수께끼와 같은 지점을. 배꼽이 뭐길래 그 해석이 불가능한 그 수수께끼와 같은 지점을 배꼽이라 그랬을까? 재미난 표현이죠. 자, 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프로이트에게 상징주의는 그 위상이 완전히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무의식의 특성인 그리고 꿈의 특성이 상징이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걸 이제 야콥슨은 통틀어서 상징주의다, 프로이트는 상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범주인데, 포괄적인 이제 범주인데, 야콥슨이 상징주의를 유사성의 바탕을 둔 언유라고 재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유사성 그리고 언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확한, 그죠? 청의가 성립이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압축은 뭐고 전위는 뭐고 이렇게 규정해 나가다가, 재해석해 나가다가 상징주의는 유사성을 바탕을 둔, 그죠? 언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지금 설명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야콥슨이라는 대가가 말했다고 다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다 맞겠지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져본 것이 이 논문입니다. 야콥슨이라고 다 옳은 말을 했느냐? 여기서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상징주의는 전이나 압축까지도 포괄하는 꿈 구조의 기본적인, 즉 포괄적인 어떤 청의의 특성이므로 압축을 제의로 본 거, 전이를 환유로 본 거. 자, 아까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랬죠. 압축을 제의로 본 것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압축을 조금 자기식으로 단순화한 거예요. 전체를 부분으로, 무의식은 전체인데 꿈은 부분, 그 중에 일부가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부가 전체를 대신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이트가 압축을 설명할 때는 새로운 통합체가 생겨나는 경우까지 얘기했거든요. A, B, C 중에 A가 나타나서 A, B, C를 대신한다면 그건 제휴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무의식 속에 A, B, C가 있는데 꿈에는 A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A가 B, C까지도 대신해요. 그건 제휴죠. 아마 제휴도, 프로이트가 설명한 그 압축에는 제휴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여러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서 A, B, C가 D라는 새로운 통합체로 나타나서 D가 이 A, B, C를 다 대표한다, 대신한다, 그런 경우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휴라고 하는 설명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징주의를 유사성의 바탕을 둔 언유라고 한 것도 왜요?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동일시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상징주의 다음에 동일시를 가져왔는데, 야콥슨이 도대체 동일시는 프로이트가 뭘 말한 것인가? 자, 이건 이제 프로이트의 설명입니다. 한번 봅시다. 역시 꿈의 해석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에 나오는 말이에요. 꿈 작업의 압축 경향은 유사관계의 묘사에 도움이 된다. 자, 유사성. 프로이트도 이렇게 이해했어요. 뭐에 대해서? 압축은 유사성과 관련된다. 그죠? 꿈 작업에서 압축은 유사성과 관련된다. 꿈은 유사, 일치, 공통점을 일반적으로 한데 모아 이미 꿈 재료에 존재하거나, 자, 보세요. 무의식에 X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형성되는, 이게 바로 새로운 통합체죠. 지금 압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자, 이미 존재하던 것 중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통합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통합이죠. 묘사된다. 전자의 경우는 동일시. 자, 이게 동일시입니다. 전자의 경우가 동일시예요. 무의식에, 즉 X의 꿈 재료에 존재하는 것이 Y에 나타났을 때 동일시고요. 두 번째, 새로운 통합체가 나타나는 거, A, B, C가 D로 나타날 때 그게 혼합 형성입니다. 이런 명칭을 썼어요. 프로이트 자신이 꿈의 해석에서. 그럼 이 동일시는 프로이트가 꿈 작업의 두 가지 중에서 압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의 수로 설명할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죠. 동일시는 뭐예요? A, B, C 중에서 A나 B나 C가 하나 대표 선수로 나타나서 이 다른 B와 C를 다 대신하는 것. 즉 제휴. 야콥슨이 제휴라고 한 거 바로 그 경우를 동일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A, B, C를 대신해서 D라는 새로운 통합체가 나타나서 A, B, C를 뭐예요? 압축할 때. 원리는 뭡니까? 유사성입니다. 여기 나오죠? 유사성, 일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압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A, B, C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A가 나타나거나 A, B, C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체인 D가 나타나거나. 첫 번째 경우가 바로 뭐예요? 동일시입니다. 프로이트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전자의 경우가 동일시고 후자의 경우가 혼합 형성입니다. 새로운 D가 나타나서 A, B, C를 다 혼합해서 새로운 게 형성됐을 때 이게 혼합 형성이에요. 둘 다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압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꿈 이론 중에서 압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동일시는 인물들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랬어요. 다 조사를 해봤겠죠. 경우의 수를 다 조사해봤겠죠. 자기를 찾아온 의뢰인들 꿈도 다 뭡니까? 조사하고 자기 꿈까지 다 조사해보고 지금 이런 기납적으로 이런 결과를 얘기한 것입니다. 동일시는 인물들의 경우에만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어떤 인물들 중에서 그죠?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A라는 인물로 나타나면서 이미 있던 존재가 나타나면서 B의 속성까지, B라는 인물의 속성까지 동일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 존재, 꿈에서는 한 사람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무의식 속에서는 A라는 존재와 인물과 B라는 인물이 같이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혼합 형성이고요. 그런데 혼합 형성은 사물들을 결합시킬 때 이용되지만 사람일 경우도 가능하다. 장소는 종종 사람처럼 다뤄진다. 그러니까 혼합 형성, 새로운 통합체가 나타나는 경우는 사물, 인간, 장소까지 다 나타난다. 왜 그러냐?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프로이트가. 기납적으로 다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참 더 따져봐야 되겠죠. 더 왜 그런가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프로이트가 이런 데까지 연구했다는 것은 상당히 뭡니까? 과학적으로 꿈을, 무의식을 분석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프로이트가 말한 꿈 작업의 중요 개념인 압축과 전이를 살펴보면서 야콥슨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봅시다. 자, 이제 압축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제 왜 더 확실하냐면 이게 정신분석 강의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고 정리해서 뭐보다? 꿈의 해석보다 17년 후에. 자, 그러면 압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압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잠재적 요소는 아예 빠져버립니다. A, B, C 중에 예를 들면 C는 빠져버려요. X가 Y가 될 때 A, B, C가 그죠? Y로 나타날 때 어떤 건 빠져버려요. C가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A, B, C 중에. 자, 두 번째, 잠재적 꿈의 여러 가지 복합체 중에서 단지 어떤 조각만이 외연전 꿈으로 이행이 되거나, 두 번째는 부분이 즉 A, B, C 중에 A만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슨이 말한 뭘까요? 이게 제휴입니다.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잠재 요소가 외연적 꿈에서는 통합되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통합 형성이죠. 자, 그러니까 꿈의 해석에서 설명했던 걸 이제 더 발전시켜서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세 가지가 각각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세 가지는 단계란 겁니다. 과정이란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의 일관된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내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분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략입니다. 어떤 건 생략돼요. 두 번째, 부분 선택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제휴죠. 부분 선택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통합됩니다. 통합 형성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분 선택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뭡니까?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D가 나타나서 A, B, C를 통합해 버립니다. 이걸 과정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꿈 이론 중에 첫 번째 압축의 이론은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략, 부분 선택, 통합입니다. 통합 및 용해. 용해란 것은 새로운 통합체의 모든 것이 다 스며들어서 용해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왜 이런 문체가 나왔을까요? 이건 강의니까. 강의록이니까요. 강의한 걸 그대로 기록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압축이라는 명칭을 이 제일 마지막의 과정에만 사용하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랬어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생략, 부분 선택, 통합 및 용해지만 우리 대중들이 생각하실 때는 쉽게 생각하면 세 번째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앞에 거는 생각 안 해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까? 통합 및 용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얘기했던 자기 이론 중에서 가장 핵심은, 압축의 핵심은 통합 형성체예요. 그죠? A, B, C가 D로 나타나는 겁니다. D가 무의식 속에 있는 A, B, C를 다 통합해서 용해시켜버린 거죠. 이게 압축이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프로이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더 자세히 이해한다면 생략, 부분 선택, 통합 및 용해 요 단계로 그죠? 압축이 진행된다. 상당히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의 지금 이 논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를 야콥슨이 언유와 한유라고 재해석했을 때 그게 정확하냐는 겁니다. 자, 압축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제휴라고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죠. 그 중에 하나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 이제 이게 제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나 2번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3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프로이트 자신의 말은 이 3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니까 3번은 제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죠? 새로운 통합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이트가 지금 설명하는 것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모든 논문, 그죠? 평론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평론하는 것도 그렇지만 문학 작품이든 문학 이론이든 뭐 수사학 이론이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엄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콥슨도 엄밀하게 프로이트를 읽고 그걸 분석하고 해석한 게 아니고 조금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은 그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이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전이의 두 가지 현상은 첫째로 잠재적 요소가 그 고유의 구성 요소가 의해서가 아니라 관련 없어 보이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실제로 의식적으로 볼 때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무의식 세계에서는 그게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시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이미 꿈의 해석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건 정신분석 강의에서 다시 강의하고 있습니다. 꿈의 해석에서도 얘기한 겁니다. 이거 뭐요? 관련 없어 보이는 것으로 대체되는 거, 대신하는 겁니다. A가 B로 간 거예요. A가 B로 갔어요. 즉 암시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A가 B로 가버렸어요. 인물이든 사건이든 배경이든.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지금 꿈의 해석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 여기 나옵니다. 둘째로 심리적인 강세, 심리적 강조점이 중요한 요소에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옮겨져서 꿈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이 전이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암시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관계없어 보이지만 암시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강세, 강조점이 중요한 것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전입니다.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그죠? 처음에 꿈을 꿨을 때 내가 막 심리적으로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에서 꿈이 시작하는데 전혀 심리적 강세가 없는 것, 즉 심리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꿈이. 그러면 그게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동했을 때 그러면 그게 왜 이동했을까? 의식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무의식 세계에서는 그게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것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동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